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전쟁 상태라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확전할 경우 경제적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진 두 장 보시면은 현재 사실상 전쟁 상태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상황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도네츠크, 루칸스크 지역을 돈바스 내전 상태 구역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러시아계 주민이 40% 넘는 것으로 사진에 나타나고요. 크림반도는 50%가 넘어서 아예 주민투표로 러시아에 합병된 곳입니다. 사진에서 다른 불그스름한 지역도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서 잠재적으로 또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그런 곳들입니다. 나토는 구소련에 대항하는 군대입니다. 군대이고, 그래서 EU가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는 군사적 징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 징표는 유로존의 유로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나토에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돈과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토 회원국 간에는 전쟁 위험이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중심 이 세계 질서에 편승하는 것이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명한 태도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소련이 망하고 갈갈이 찢어진 이후에 나토의 동진 정책이 꾸준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나토에 가입했고요. 즉 이는 구소련의 발틱 3국이 가입된 것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나토가 우크라이나 가입을 희망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푸틴의 입장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밝힌 것입니다. 나토의 동지는 러시아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나토 가입 포기 안 하면 전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푸틴이 러시아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 여부인데, 가사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요즘 서방 언론 주로 보면은 분리주의자들, 반군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계 주민이 많아서 러시아 말 사용하고요. 러시아와 친하다는 겁니다. 서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말을 사용하고 친서방적이고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이 매우 강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부 서부의 기준이 뭐냐? 바로 드네프르 강입니다. 우크라이나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드네프르 강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서부의 발다이라는 구릉지대에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우크라이나 쭉 관통을 해서 흑해로 흘러가서 대략 한 2300km 강줄기라고 나무 쿠키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로 해서 많은 도시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고대부터. 사진에 보니까요, 나무 쿠키 사진에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유명한 분 헤로도투스 역사편에 이 드네프르 강이 잘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풀밭이라 하고요. 그 강이 엄청 맑고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잡은 물고기 맛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 하구, 즉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지역 하구에는 소금이 자연적으로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극찬 1번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라는 국토 한 80%가 경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표에서 한 1.5m까지
부식토가 덮인 흑토랍니다. 흑토. 그래서 전 세계 흑토의 30%가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여기는 비료도 필요 없고요. 씨앗만 뿌리면 풍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세계 최고 품질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계의 곡창지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광석, 석탄 이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고요. 석유하고 가스도 나오는데 양이 적어서 우크라이나 국내 소비에도 부족해서 석유 가스는 수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년 자원이 한 90여 종 묻혀 있다 그러고요. 인구는 한 4,1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교육 수준이 의외로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 군수품 한 30% 정도를 이 지역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중공업, 항공우주, 방위산업 이런 위주로 지금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동부지역이라는 겁니다. 동부지역. 한국으로 비유하면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합한 것 이상으로 이 동부지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된다고 합니다. 서부지역은 그야말로 광활한 농토, 농부 이런 걸로 일단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소전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는 특별히 제가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웬만한 건 다 봤기 때문에 그때 아주 인상 깊어서 이 지역 드네프르강 전투가 매우 인상 깊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폴란드 침공한 것처럼 전격적으로 속전속결로 모스크바 점령한다. 이게 독일의 그 당시 전략이었습니다. 나치의 전략이었는데, 이 전격전에 맞도록 모든 전쟁 준비 갖추어서 계획대로 초반에는 잘 진행이 됐는데 중반에 갑자기 히틀러가 변심을 하면서 대단히 멍청한 짓을 해서 이 히틀러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하고 도네츠크 지역, 지금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 지역, 그거는 광산이 완전히 노천이랍니다. 노천 광산이라는 겁니다. 가서 주워오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흑해 유전지대, 이게 탐이 나갔고, 그걸 먼저 취하겠다면서 독일 선봉에 있는 주력 군단을 모스크바로 바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그 군단을 동부로 우회시킨 것이 패착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소련은 시간을 벌어서 모스크바 방어에 성공을 하고 반격을 가해서 나치를 몰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전투 장면이 생생한데 러시아군이 드네프르강을 도하할 때 뗏목을 타고 진행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943년 그러니까 동부전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련이 독일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탈환한 전투가 드네프르강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최대 작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선 길이만 무려 1,400km에 달하고요. 쌍방의 사상자가 최소 170만에서 최대 270만 명까지. 하여튼 이 전투 이후에 소비에트 연방 영웅이 무려 2,438명이나 탄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드네프르강 동부 지역과 저기 크림반도 원래 러시아는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속하게 됐는가? 바로 1950년대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 시절에 드네프르강 동쪽 지역과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편입시켜버린 겁니다. 후르시초프가. 당시는 일종의 행정적 변경에 불과했지만은 소련이 붕괴되고 연방국들이 독립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에 살던 러시아인들, 이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뿌린 러시아에 속하고 싶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무력투쟁 부추기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돈, 무기를 러시아가 공급해주는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수십 년간 지금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동부 지역에 자치공화국 설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독립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동부 출신이 선출되면은 친러시아 정책을 펴고, 서부 출신이 선출되면 친서방 정책을 펴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부 출신, 서부 출신 번갈아 가면서 이제 집권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 간의 대립만 극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구소련이 부서지고 나서 94년에 또 97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 중요한 그 협정을 맺었는데, 94년에 맺은 것이 안전보장각서인데, 우크라이나가 당시 핵무기 포기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보장한다고 러시아가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7년에는 우호 친선조약을 맺어서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이것도 매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매우 유명한 상륙작전 있었죠. 영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바스토폴 상륙작전. 그래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에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가 허용을 해주고 그랬었죠. 97년 그 조약으로. 그런데 하여튼 그 이후에도 그 돈바스 지역 전투 계속 발생해 오다가 2013년에 친러 정권 실각시켜버리고 친미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이걸 빌미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고요. 주민투표라는 그런 요식 절차를 거쳐서 러시아와 합병했고, 그래서 미국하고 서방이 러시아 경제 제재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전쟁의 한 수단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수십 년 갈 수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에 내전 상태가 지속되니까 이게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유럽 안보협력기구라고 OSCE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이거 중재해서 벨라루스의 민스크에서 민스크 협정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지금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그 도네츠크, 루간스크,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자칭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근데 이제 그 서방권에서는 이걸 나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종의 전쟁 그만하자 하는 그런 그 협정인데, 그 후에도 여전히 사실상 전쟁 상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은 지금 푸틴이 원하는 것은 나토의 동진을 멈추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러시아 일부임을 인정받는 것일 텐데, 이걸 미국과 나토가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푸틴은 원하는 것을 포기를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쟁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상대방은 미국과 나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상 달라질 것은 없을 겁니다. 미국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패권 전쟁에서 밀린다는 의미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면적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저는 현 단계에서는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크라이나하고 친러 세력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좀 확전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실상 그 친러 세력의 배후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 공개한 정보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가 지난 몇 달간 쏟아져 왔는데, 제가 주목하는 사실은 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 이제 서부는 그 러시아하고 직접 다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서부를 제어하면은 사실상 포위돼서 러시아군 지금 19만 명 이상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명 썰이었는데 15만 명 넘어서 지금 최종 19만 명이라고 바이든이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은 특수부대가 어떤 작전 지역을 속전속결로 점령해버리면은 군사력은 너무 막강하니까 육군, 공군 뭐 총동원할 테니까 그래서 점령하고 나면은 예비군들이 투입돼서 치안 확보하는 그 지역 확보하는 그래갖고 시간 지나면 도미니츠 루간스크 공화국 인민공화국 이렇게 이름 붙인 것들이 러시아하고 합병해버리면 러시아 땅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도인 키예프 접근성이 매우 높은 벨라루스 쪽에서 강 건너는 그 부교가 지금 가설되었다는 겁니다.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건너게 되면은 키예프로, 수도 아닙니까? 키예프로 바로 진격 가능하다는 그런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론을 보면은, 보도를 보면은 그 부교 가설자가 벨라루스인지 러시아인지, 근데 벨라루스는 러시아하고 지금 절친 관계니까 벨라루스인지 러시아인지 모른다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는 훈련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 상황에 훈련을 왜 하필이면 저기서 하냐 이겁니다. 다른 곳에서 훈련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이 D-Day로 공개한 16일 이후로 돈바스 지역에서 폭격이 지금 530여 건 이상 확인되었다라고 지금 그 머니투데이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외신이 소스겠죠. 돈바스 장악한 칠러 세력들은 정부군이 포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은 친러 세력들이 포격을 해도 분쟁이 확대되어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는 빌미를 줄까 그게 걱정이 돼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금 그 영국 수상 믿는다 인정했고요. 미국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 돈바스 장악 세력들이 이 폭격에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이 폭격이라는 것은 돈바스 장악 세력들, 즉 친러 세력들은 그러니까 정부군 폭격이라는 거죠. 정부군 폭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한다는 빌미로 사실상 지금 주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로스토프로 이 지역으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과 노인과 이런 사람들이 우선 대상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총을 쏠 수 있는 남자들은 전부 징집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들 그 난민들을 보호하라 이런 특별 명령을 내리고 1인당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된다네요. 이걸 지급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돈바스 지역 어떤 건강한 남성들 강제 징집이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주민들 가장 먼저 그 총알바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추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은행, 방어시설 등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렇게 바이든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설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러시아 침공 준비는 끝났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작전 개시 가능한데 아직 푸틴이 결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바이든이 평가를 했는데 이번 연설에서 최근 마지막 연설에서 바이든이 푸틴이 결심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작전 개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반영해서 이틀간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것이죠. 거의
급락 상태입니다.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 돈바스 지역 전투 치열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것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그 친러시아 세력, 이거 사실상 러시아 세력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뒤에는 결국 미국하고 나토가 있을 테니까 결국은 미국과 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동부 지역 독립을 지지하는 결의를 했고요. 미국 상원도 우크라이나 전면 지지 결의안을 지금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하원으로 가서 또 동일한 그런 결의안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관심사는 러시아 경제 제재 영향 분석하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확전되는 거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확전하면은 경제 제재 한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다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남는 것은 이제 경제 제재죠. 러시아 경제 제재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역대급 경제 제재를 예고를 했습니다. 수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주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결제망에서 제외하는 것도 옵션이라고 바이든이 이미 수차례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내용인데, 스위프트에서 제외해버리는 거. 러시아하고 중공 등이 지금 달러 결제 비중을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아직도 달러 결제 비중이 50%를 넘습니다. 만약에 스위프트, SWIFT 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이 되면은 돈이 돌지를 못하잖아요. 그야말로 이거 정말 파장을 가늠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루블화는 사실상 휴지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루블화 환율 움직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 철군 보도 잠시 나왔을 때, 그때 안도렐리 펼쳐지고 했을 때 루블화 환율 뚝 떨어졌는데 다시 다 올랐습니다. 그 이전 긴장이 최고도로 달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환율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경제 제재가 현실이 된다면은 저 루블화 환율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합니다. 거의 루블화는 사실상 휴지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제재의 본질은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직접 미사일 날리거나 폭격하는 것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전쟁 수단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미국 및 나토하고 러시아 간의 전쟁 상태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경제 제재는 사실상 세계대전의 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좋건 싫건 여기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미국 등 서방 진영이 대러시아 전쟁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전쟁 비용 발생하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으로 이제 부담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크게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즉 공급망 장애, 또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속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 잡기 위해서 미국의 금융 긴축 강화하게 되면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지금 경제 전쟁까지 가세를 해버리면은 이 모든 어떤 진행 경과가 더 진폭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 후퇴의 가능성도 경기 살짝 후퇴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쟁 특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면적인 총 쏘고 미사일 쏘는 전면 전쟁 세계대전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후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나 경기 후퇴하더라도 부양책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은 가속되는데 경기는 뒤로 좀 찌그러드는, 이게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 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그 이전 영상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저는 매우 그거는 아직은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그 러시아와의 이 경제 전쟁이 현실이 된다면은 이쪽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부담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걸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 EU, 한국 등 서방 진영이 부담할 전쟁 비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방 경제권은 러시아 없어도 결국 성장하고 번성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서방 시장의 접근이 차단되는데 홀로 존재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경제 제재로 힘이 약화된 푸틴 체제가 저절로 허물리지 않는다면은 결국 미국하고 나토가 마지막에 허물어 버리지 않을까. 계속 간다면, 장기전으로 간다면 뭐 그런 시나리오를 일단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상정을 해봅니다. 그 전에 미국 등 서방 진영은 협상하거나 외교적 노력 계속 하겠죠. 그런데 푸틴에게 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판은 점점 더 커지지만 푸틴이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어느 선에서 물러나든 스스로 물러나든 아니면 계속 확전하든 어쨌든 간에 러시아한테는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영향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국의 10위권 교역 상대국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하면, 즉 러시아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크림반도 그 사건 당시에는요, 2014년 그때 한국의 러시아 수출이 한 101억 불 정도 됐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후에 이제 제재가 들어가니까 2015년에 러시아 수출이 47억 달러로 반토막 이상 날아갔습니다. 지금은 규모가 저보다는 훨씬 더 크겠죠. 훨씬 더 클 텐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분석하고 우리 기업 영향 보고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의하면은 자동차 부품, 화장품, 플라스틱 관련, 또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요한 일부 수입 희귀가스, 이런 데 당장 가장 심각한 수급 차질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일부 희귀 광물류 수입하고 있는데, 예컨대 반도체 소재인 네온, 뭐 크립톤, 크세논, 이런 게 이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근데 이거 네온 수입 의존도 23%, 크립톤 30%, 뭐 크세논 17%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고요, 불가피하죠. 다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전체 수입품이 한 2,418개 된다는데, 여기서 수입 의존도 한 70% 넘는 거, 그거는 러시아가 43개, 우크라이나는 4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대체 가능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역협회 분석을 가만히 읽어보면 러시아를 시장에서 퇴출시켜도, 즉 수입이 단절되어도 영향은 미미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런 정도라면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즉 경제 제재로 미국 등의 동맹들도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입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가는 좀 더 오를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더 가속될 것이고, 경기는 일시 후퇴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가 이제 미국과 우리 동맹들의 상처라는 겁니다. 전쟁 비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상에 불과하다. 전투에서 경상 입는 것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중상을 입는 거 아니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시장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상당히 너무 많아서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그 3월 그 FOMC 회의 이후에 안도렐리 가능성을 높게 봤었는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내전이 그 확전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진전이 될 것 같아서 견해를 상당히 좀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금요일 같으면은 삼성중공업 대략 한 3분의 2 처분했고요. 그 이전에 인버스 다 이제 이익 실현했는데 어제 인버스 저점 근방에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영향 또 미국의 그 주식시장 방향 별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